최근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날 밤 위성을 쐈습니다. 비핵화에 동의해버리면 어떡하지? 엄청 불안하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급하게 쏜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이 쇼킹한 발사체를 날렸습니다. 일명 오물풍선 테러입니다. 들어져 있는 오물들은 담배꽁초, 폐 건전지, 두변가루입니다. 똥이에요, 똥. 아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학 무기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탄저균을 실어서 날리면 서울 시민의 한 절반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 동해상으로 이제 초대형 방사 프로차일 발사 시험을 또 했잖아요. GPS 전방 교란까지 시도했다는.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김정은과 푸틴과 시진핑이 손잡고 비핵화 선언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 김정은과 푸틴하고 이 시진핑이 비핵화를 외친다는 게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좀 믿기 쉽지 않잖아요. 현재로는 어렵죠. 예. 근데 사실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은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죠? 예, 봤어요. 오펜하이머 박사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핵실험한 다음에 계속 괴로워하죠. 그래서 거기 유명한 장면이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현재 러시아, 중국,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사실 핵무기를 가진 이유는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핵무기로 공격을 하면은 나도 핵무기로 당신을 완전 파괴할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핵무기 공격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분리하고 하니까 우리는 전략 핵이 아니라 전술 핵으로 전장에서 쓰겠다 이런 위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것을 북한 정권이 잘못 해석해서 우발적인 행동을 할지 사실 요즘에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 쏘면 나도 쏜다. 이게 마치 그 학교에서 주먹 센 친구들 둘이서 이제 싸우기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때려봐, 때려봐, 나 때릴 거야, 때려봐. 그치. 사실은 이런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자로서의 어떤 옆에 있는 친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2024년 하반기에 더욱 밀착돼 있습니다. 이 북북러 연대 속에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네.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약간 전술 핵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전술 핵. 이분이 뜨면 뭐 팬들이 몰려오고 또 시청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타공인 이 중국에 관련된 뭐 경제, 안보, 군사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정책자문위원 또 출신이시고 안유아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유아 교수님을 10년 전 학회에서 뵈고 뒤풀이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이 주식을 꼭 사라고 2개를 찍어주신 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잘못해서 지운 다음에 투자를 못했어요. 투자가 될 뻔했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투자 될 뻔했는데. 그래서 봉영씨 선배가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봉영씨 선배가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계속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안 교수님도 북한을 다녀와 보셨어요? 예, 그 연변대학교가 중국에서는 북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가장 잘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님들이 지금도 많이 와 계시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도 거기 가서 국제 세미나 같이 하고 또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항상 만나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갔을 때 제가 본 북한이 전부 북한은 아닐 거예요. 한 면만 봤지만 첫 인상이 굉장히 북한 사람들이 엘리트라는 느낌을 엄청 받았어요. 왜냐면 중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북한에 가서 봤습니다. 정말요. 진짜 달라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그분이 남자 그분 교수님이신데 중국 와서 많이 계셨어요. 여쭤봤어요. 뭐清华대나 어디 그랬더니 한 번도 중국 온 적이 없다. 한 번도 중국 온 적이 없다. 근데 중국어를 진짜 그런 잘하더라고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거기서 점수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잘생기면 말도 잘해 보이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예. 잘하긴 잘한다. 예, 그럴 수 잘하네. 있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 예. 요즘 북한과 관련해서 어느 분야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2016년 제가 성균관대 가면서 했던 책임진 영역이 핀테크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코인 연구도 하고 뭐 그래서 스마트 디지털 경제 이쪽이 네. 지금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북한은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흐름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 아웃소싱입니다. AI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엔지니어예요. 그런데 엔지니어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엔지니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머징 국가에 많이 가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인도나 베트남보다 보다 훨씬 그리고 일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해커들도 북한 해커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략을 그런 쪽으로 하면 아무리 그 미국이 북한을 견제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북한의 이제 IT 문화가 어떤가 좀 찾아봤습니다. 일생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IT 문화가 어떤가. 이거 뭐예요? 이게 북한의 앱스토어 화면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길동무, 지름길에 대한 지도와 내비게이션 앱이 있어요. 북한 앱이에요, 이게? 우리도 왜 길찾기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앱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울림이라는 북한판 땡땡페이 오, 땡땡페이가 있어요? 전자결제? 전자결제 프로그램이죠. 삼성 이걸로 페이 같은 사실은 거죠. 돈을 내지 않고 바로 이제 전자화폐 우리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페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 배달까지 가능한 북한판 배민 앱까지. 와우. 운전화 전자상점. 야, 저거 선전화 사용 상점. 내역은 보이부에서 보겠는데. 예컨대 뭐 땡팡 이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배달앱이 생각보다 꽤 다양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이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하이 클래스 애들이 자기네 인터넷 망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근데 이걸 얼마나 보안을 잘했는지 김책공대가 이과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망을 못 뚫는답니다. 그 망이 설치되어 있는 안에서는 이런 어플들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은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구글 어스처럼 켜놓고 세계 여행을 거기서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워. 그렇죠. 그들에게는 엄청 자극적일 거예요. 대리만족을 한다.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의 그 탁월한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만가 공식 북한 통이죠. 네. 김종민 씨가 어떤 이슈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집니다. 요즘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이제 김종민 씨의 시각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맞아. 일반적인 전문가들과는 다른 분야에서 그렇죠,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될 수가 있지. 네, 저는 네네요. 부담스럽지만 책임을 가지고 저는 북한 이슈에 좀 굉장히 좀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북한에 벌어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 제가 일명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뭐 여기서 똑같은 보면 그림인데 왜요? 좌우가 약간 다릅니다. 거기서 한번 건물이 뭐가 다른지 신기하네. 함께 찾아보시면 너무 쉬운데요? 틀린 그림책이네. 보였어. 사진 숫자가 다르구나. 우린 저런 그림 나오면 되게 밑에 아니, 있는 근데 사람 숫자를 못 쓰는 거야. 위쪽에 있네, 위쪽에. 사람 숫자가 다르네. 완전. 영정 사진이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이 김정은이의 초상화를 보셨습니까? 보고 싶지 이게 않은데요? 무슨 의미냐면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함께 보시라고요.
거래요. 야. 1년 1개월 만에 왕복. 조선노동당 중앙간부 학계를 세계적인 학원으로 건설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천추만대로 이어나가기 위한 최중대 사인 것입니다. 와. 아이고야. 사진이 역시 마찬가지로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유심히 봤던 것이 야 과연 어느 곳에 저렇게 사진을 3개를 걸까? 근데 저희가 과거로 돌아보면요 김일성이 이제 그 처음 평양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사업이 학교를 세우는 사업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간부들을 이제 양성을 한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독자 서기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비슷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대부분 이제 당 간부들을 많이 양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김일성 종합대학도 이제 물들었다.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이제 초급 간부들 양성하는 학교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그만큼 사상교육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자기 것만 걸고 싶을 텐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죠. 자기 밑에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그렇죠. 맞아요. 떼지도 못하고. 그럼요. 아니 짭정은 씨, 아니 선대들을 이렇게 초상화 보면은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데 왜 김정은은 이렇게 뚱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뚱? 아 민감해. 국민동무 말 조심하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뚱이야. 왜 그런 표현을? 아니 혼자 왜 저래? 그러니까. 한번 잘들 생각해보라고. 종민동무 한번 잘 생각해. 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차이점이 뭡니까? 뚱뚱해요. 점점 뚱뚱해졌다. 뚱뚱해요. 점점 뚱뚱해졌다. 점점. 나한테 소리 하고 있어. 어? 얼굴이 그게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보면 나만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두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가셨고 이 표정을 딱 보시라고. 이 초상화에서 보면 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보는데. 우리 선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오. 이 김정은이만의 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다. 오. 그런 근엄하고 아주 멋진 모습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리한데? 저게 원래 북한의 초상화 구도에 안 맞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 첫째, 둘째가 다 태양상입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태양상이라는 건 항상 이 얼굴을 해같이 그래서 이렇게 환한 미소 이런 구도가 있는데 지금 완전 김정은은 얼굴도 너무 크고 표정도 지금 태양 얼굴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저걸 전문 용어로 이제 여권 사진용이라고 하는데. 여권 사진. 맞네. 근데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게 짭정은 씨한테 묻고 싶은 게 김정은이 등극하고 3, 4년 때 김정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수령을 신격화하지 말라. 우리 아바디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 축지법을 썼다는지 나뭇잎으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야 스위스에서 좀 공부한 사람은 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저희 같이 북한을 연구하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옆에 자기 여권 사진까지 딱 걸어놓으니까 이게 신격화가 아니고 뭡니까? 진정한 신이란 뜻이죠. 신격화가 아니라 진정한 신이다. 말이 격화하지 말라고 그냥 신이야. 드디어 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이 됐나 말이 돼. 그 김정은 초상화를 보면은 좀 올드해 보이지만 저게 이제 우리가 옛날로 돌이켜 보면 70년대 유일영도 체계가 확립되고 김일성 초상화가 처음 단독으로 걸렸을 때 그 모습이에요. 아, 그러네. 사실 그치?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초상 지금 모습은 다 죽은 뒤에 이제 밝은 표정으로 인위적으로 가공을 한 거고 김일성도 처음에는 저렇게 근엄한 모습으로 인민복을 입고 이렇게 시커먼 맞아요. 표정으로 나왔던 맞아요. 그 모습을 지금 아마 김정은이 좀 벤치마킹을 한 거거든요. 그러네. 근데 저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그 종교의 성상과 성화 숭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이 이제 글을 모르고 할 때 수도사가 이제 그 성직자가 가가지고 성경 말씀 무슨 한 다음에 그래서 경외하라. 너무 복잡하잖아. 네. 됐고 글 모르는 사람 위해 가지고 성상 큰 거 만들고 성화 크게 만들어서 붙여버리면은 딱 보면 와 믿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 독재자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탈린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의 무슨 뭐 장점이 뭐다 필요 없고 스탈린 초상화 걸어놓고 동상 세워놓고 이제 숭배하라 이건데
이거를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많이 따라했어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앞에 가시면은 엄청나게 큰 마오쩌둥 사진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 이게 세로 6m, 가로 4.6m, 무게가 1.5톤이거든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몰래 교체를 해요. 왜냐면 여기 우리 마오 주석의 사진에 새똥 묻음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 10월 1일 날 국경절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거 훼손하죠? 큰일 나요. 버스 기사가 천안문 광장 앞에서 독재 타도하면서 계란을 던진 적이 있어요. 확 던져가지고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또 북한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있어요. 확실하게 사진을 달든 안 달든 그 사람이 주석이고 당리 공산당석이면 일단은 무조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듯이라든 존경, 존중 이런 거는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떠받들어 모셔야 될 초상화가 이제 두 개 된 거예요. 이제 먼지도 닦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비용도 아마 북한 당국이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 이제 집에 불 나면 초상화 옛날에는 하나 둘 해가지고 딱 나갔으면 됐는데 이제 하나 더 생겨서 3개 중요하다. 이거 배지는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쓰고 있는 게 이제 쌍상이라 해가지고 김일성하고 김정일 얼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3상이 되겠죠. 김일성, 그러면 기존 거는 어떻게 해요? 김정은. 그거는 이제 쌍상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당중앙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 부서에서 그걸 소장이 안 수거하는 팀이 돼? 따로 있어요. 소장 안 돼요. 안 돼. 근데 원래 그 쌍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누구는 달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쌍상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청년 동맹원들은 청년 전이상을 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그 김일성 하나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김정은 개인 단독 배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이거 말 된다. 네. 이제는 배지 3개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무리 있으니까. 혼자 딱 나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른 노선을 가겠다라고 네. 해서 아예 떨어져 있는 단독 배지가 나올 확률도 네. 있다. 네. 내내 이거를 안 보여줄라 했는데 뭐야? 아 이거 저를 이 초상화만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배지 심지어 동상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인데. 아니 돌직구 양반 이거 약간 관심 있어 보이네. 이 짭조기 굿즈 필요하면 끝나고 찾아오라 시라. 아니 근데 진짜 탐나긴 하네. 이게 24K야. 24K. 사실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상과 초상화라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을 때 그렇죠. 그것을 기리는 의미로서의 어떤 기념물은 될 수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업적으로서 증명한 적이 없는 김정은의 그 초상화가 붙었을 때 과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는 또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 일로요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지탄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죽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허무한 불꽃놀이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 주민들의 수개월간 식사 비용을 단 2분 만에 날려버린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입니다. 올해는 삼국 협력이 25주년을 맞는 해로서 4년 5개월 만에 모인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터졌죠? 아이고야. 저 얼마야 저게? 하필이면 쏜다는 게 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게 삼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날 하필이면 그날 쏩니까? 와, 결국 어떻게 보면 잔치상에 초치겠다는 뭐 그러니까요. 기도 하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나 여기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언론의 관심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처친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만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겠는데 중국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럼 엄청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 뭔가 한중 수교 맺었을 때처럼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거기서 막 비핵화에
그럼요. 동의해버리면 어떡하지? 엄청 불안하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나 지금 중국 너 보고 있어. 잘 봐. 나 지금 화났어. 이래서 네. 아마 급하게 쏜 것 같아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ICBM을 발사하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든지 핵 실험을 한다든지 일단 다 중국에게 먼저 통보를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쏠 테니까 양해 플리스라고. 그런데 지금 봐봐요. 얼마 전에 넘버 3가 중국에서 북한 갔잖아. 이번에 들어온 건 넘버 2예요. 네네. 북한 열받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원래는 전통적으로 우리 북한이 중국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쏜다는 걸 일본에게 이 정보를 흘려버린 거예요. 海上保安庁の海洋情報部に対し今日午前0時から来月4日の午前0時までの間に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と通報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짭정 씨, 언제는 좀 일본이 또 철천지 원수라고 하더니 맨날. 예? 그거 위성 발사 계획을 미리 알려준 거야? 새벽에? 우리 북조선은 먹을 거가 많은 쪽에 붙습니다. 초청년의 일본 그리고 우리 정상과의 만남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기시다 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또 그래서 형님 그래서 내가 또 마음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조선 괴뢰들은 이거 아닙니다. 아니 최근에 김정은이 진짜로 기시다 총리 각하님 막 극종침을 써서 저래? 일본 쪽에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벨도 없어요? 아이 우리 형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면 언제는 미국 좋아하는 쫄개들이라고 막 그러더니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북조선은 먹을 게 많은 쪽에 붙습니다. 이게 참 먹는 거 좋아. 들대로 못해야 돼. 이걸 발사를 하게 되면 각 국에 다 통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배들이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도 통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뉴스거리를 안 삼는 거고 일본은 뉴스거리 삼은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다라는 거지. 원래 우리한테 그러니까 북한에서 항상 그렇거든요. 통미봉남 남쪽이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너희들 제끼고 미국하고 직접 상대할게. 이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이제 남한을 견제한답시고 이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봉남을 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보인 거죠. 작년 11월에 북한이 위성을 쏘고 뭐 그 당시에도 실패하다가 11월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일본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다시 상종 안 하고 이제 사전 통보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마음을 바꿔서 통보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국제 룰을 지킨다는 것도 하나 보여주는 게 있고 또 야 이게 우리가 미사일 쏘듯이 ICBM이 아니라 이거는 인공위성이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향후에 아마 기시다 총리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북일 관계를 좀 염두에 두고 일본하고의 채널을 좀 이렇게 열어놓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북한이 최근에 일관성 없는 행보들을 보면 그만큼 속내가 복잡하다. 본인들도 정치적 계산이 지금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북한이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날 밤 위성을 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뭔가가 이제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렸기 때문에 남들의 어떤 축제일에 좀 파토를 해보겠다, 뭔가 좀 초를 쳐보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한중일 정상회담 혹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그동안 소원했던 우리 3국의 관계를 앞으로 과거처럼 잘해보자라는 것을 만나서 확인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이견은 발견돼요. 뭐냐면 우리에겐 가장 중요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3국 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와 온도 차이가 이번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希望相关方保持克制，防止事态进一步复杂化。 중러 정상회담 때도 사실은 이게 북한을 대놓고 두둔하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중국은 역시나 이 비핵화 관련한 부분에서는 약간 거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안 하고 발을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공동선언 초안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의 목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막판에 중국의 반대로 결국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국 정상들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알기 쉽게 한 판에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 판에? 네, 요 판. 한 판에? 네, 요 판. 아, 오늘 약간 초밥집 분위기 살짝 있는데. 하이 도저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일단 표면적으로는 삼국 정상이 합의한 건 이렇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일단 시원하게 썼죠. 이게 맞죠, 사실은.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면서도 사실은 방점을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일본 중심의 문제. 그렇죠. 라고 방점을 찍었고 중국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중국의 리창 총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 이게 사실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추상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 20년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도 알겠는데 이거 너무 북한이 핵 갖는다고 너무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좀 잘 해결해 보자. 라는 그간 중국이 견제해왔던 원칙론적인 입장을 사실 이번에 만나서 재확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때 되면 납치자 문제, 때 되면 뭐 비핵화 얘기, 때 되면 뭐 평화 안정을 바랍니다. 동상이몽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제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인데 우리한테 뭔가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사드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 문제를.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면서 한일중 뭐 한중일을 가서 한일중으로 바꿔버려가지고 노골적으로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자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그 여기에 필요한 이제 북한에다 핵을 포기하게끔 압력을 넣는 일은 당연히 안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핵을 개발할 경우에 대북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재 사실은 그걸 갖다 보이콧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북한 편을 들어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최근에 북한이 자기 헌법에다 핵무장을 명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얘기하는 게 그 나라 체제를 건드리는 문제가 돼버려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쓰기가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해줄 수 있는 말은 평화와 안정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건 우리 문제라기보다도 한미일 그리고 너희들하고 북한 문제잖아. 싸우지 마. 형님처럼 약간 심판 보는 듯한 위치로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자극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거든요. 그거 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안유아 교수님 좀 뻔한 얘기들만 하고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원래 높은 분들이 만나면 그냥 뻔한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디테일이 원래 있을 수가 없어요. 맞네. 네, 기대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사실 여기 분들이 많이 중국하고 북한이 되게 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문제 같아. 그래서 사실 질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 좋아하나요? 어때요? 제일 세상에서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죠. 네, 저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북한하고 중국은 서로 신뢰를 별로 하지 않고요. 또 국민들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핵이 꼭 미국이나 한국을 그랬다기보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용에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를 지키라는 게 강하고요. 그보다도 중국은 초점이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지금 영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건 특히 동북아 안정을 말하는 거고요.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가장 큰 지금 위협되는 건 미국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 한반도 비핵화는 얘기를 해요. 북한이 핵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핵이 언제든지 중국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할 수밖에 없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는 걸 절대 또 반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북아 평화 안정, 특히 한미일 공조 이런 것들이 이 동북아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영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단어인 거죠. 영내. 네, 영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에 정상급 3명이 딱 모인 그 그림 보면 잘 봤습니다. 잘 어울리다. 그래서 잘 보여. 예, 잘 보이고. 예. 자, 어찌됐건 이번 한국 정상회의 여기서 결국 중국은 북한을 계속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북한은 이 삼국회의가 끝난 지 약 8시간 뒤인 오후 10시 44분 한밤중에 기습으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걸 두고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중국 의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리창총이 떠나자마자 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북한 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상회의 진행 중에 쏜 것도 아니고 중국 총리가 한반도를 떠난 지 8시간 후에 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죠. 북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쾌하겠죠. 저 총리가 서울에 정상회의 참석을 해서 왔는데 그리고 북한 편도 들어줬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용어도 쓰지 않고 공동선언문에서. 그런데 이제 또 정찰 위성 시험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이제 미국, 한국, 일본한테는 책 잡히는 일이 되죠. 이거 봐라. 중국이 북한의 이런 돌발 행동을 제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중국이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그 이전서부터 미국과 한국, 그렇죠.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불쾌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당신들은 우리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비핵화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 봐라. 북한이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또 면피용 그런 사건으로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중국에 있어서 항상 제일 머리 아픈 일이 북한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더 잘 알아요. 북한이 만약에 개방을 하면 지금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중국의 말을 솔직히 잘 안 듣는데 만약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면 말을 엄청 안 들을 거라는 거를 누구도 잘 알아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오히려 전략을 더 잘 생각해요.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걸 잘해요, 북한.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맞아요.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고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생각대로 안 됐는데 지금은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거를 좀 잘 써요. 이게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해 버리면 내가 부속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옆에 큰 나라를 좀 통해서 견제하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여건이 생각보다 잘 따라주지 않는 건 있죠. 자, 김정은이 이렇게 자신 있게 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저 터진 걸 가지고 막 쟤는 터뜨렸어 기술 없어라고는 저는 이제는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도 계속 터졌고 뭐 전에 잘 못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실패하고. 작년에 일본 것도 터졌어요. 그죠? 근데 끝내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는 건 왜 실패를 했는지 알고. 그런데 또한 이 소식 듣자마자 딱 그 생각 드는 거잖아요. 누가 누가 만들었다고? 이거 누구 하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무시무시한 돈을 쓰고도 실패를 했다. 이거 그냥 두겠습니까? 국방과학원 축하 방문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어 이번 발사는 1계단 발동기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 체계에 의해 실패하였습니다만 이번 정찰 위성 발사가 목표했던 결실은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동무들, 우리는 실패의 겁을 먹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분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어디까지나 성공의 전제이지 결코 좌절과 피해 동기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국방과학원이라 하면은 북한의 군사 모든 개발을 한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더 열심히 해라. 예전처럼 뭐 추방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을 처벌. 그래서 이 사람 과학자들을 교체하는 것.
그런 문제 없다라는 확신을 줬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정은이가 참 액체 엔진 개발에 참 목을 맸구나. 왜냐하면 김정은한테는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러시아하고 협력해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으니까 과학자들을 바꾼다?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제가 보고 알던 김정은 같지가 않거든요. 저 짭정은 씨, 솔직히 말해봐요. 앞에서 저러놓고 뒤에서 막 윽박지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난번에도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백두혈통의 음모론 그걸 하듯 이거 보니까 내 음모론을 김종민 동무가 다 퍼뜨리는 건 그래. 이만감 잘 보고 있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애청자입니다, 리만감. 아니 어쨌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 모릅니까? 저희 김정은 이제는 실패도 빠르게 인정을 하고 우리 인민들도 동렬하는 진정한 아바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북한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들어갔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찰 위성도 그렇다면 러시아 과학자들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히 맞을 텐데 실패로 끝났다. 그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원을 받기는 한 건가? 과연 지원을 받은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지거든요. 어쨌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 이유로 거론한 게 새로 개발된 액체 산소와 석유 엔진의 믿음성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새로 개발된 엔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작년 11월까지 발사해왔던 그 위성과는 다른 엔진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 텀이 너무 짧잖아.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신형 엔진을 또 개발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 개발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개발을 도와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전수부터 뭐 설계, 부품 제공까지 등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외신을 좀 봤는데요. 네. 그 발사 얼마 전에 실제로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입국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도와줬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전폭적인 지원이랑 받는 사람이 기대하는 전폭적인 지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구나. 러시아 그럴 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대포, 총알 받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뭐 핵 잠수함에 정찰 위성은 엔진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필요한데 초정밀 카메라 그런 거 다 받기를 원하겠지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전 지금 끝나면 사실 북한 몸값 떨어지고 필요 없는데 지금 이걸 다 주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푸틴의 러시아는 네. 접근을 하는 거죠. 계속 줄다리기가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 정말 재밌게 비유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우리가 로켓을 성공했잖아요. 우리가 엔진에 썼던 그 기술이 사실은 러시아의 기술이 우리나라로 도입됐거든요.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기술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의 최신 엔진 기술을 썼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건 북한이 이번에 서둘러서 2차 위성 발사를 단행한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엔진 기술이 네. 우리가 썼던 러시아의 엔진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사용된 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RD-151이라는 러시아 로켓 엔진 중에 하나 기술을 북한이 개량해서 썼을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쓴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은 또 공교롭게도 미국의 민간 기업 있잖아요.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이용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팰컨에도 쓰이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최신 기술을 미국과 우리나라는 받아들여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그걸 섣불리 썼다가 펑 터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좀 기술이 미국 우주 발사체에 쓰이는 기술과 똑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게 성공이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위협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4년 올해 이 전쟁 끝내야 돼요. 거의 앞에까지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포탄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150mm 이제 포 사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150mm 포탄을 이 지구상에서 러시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북한도 알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서 지금 똥줄이 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러시아다. 그래서 이 전쟁 끝나기 전에 이 다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거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에서 기술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터졌다? 괜찮아. 또 받으면 되지.
그리고 여러 가지 포석인 것 같아요. 우린 정상 국가다. 너희들도 다 실패하지 않았냐? 우리도 시험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건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지금 위성 발사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위성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한 끗 차이예요. 난 그거야. 요게 95%는 똑같아. 위에 위성이 실리면은 위성 발사 로켓이고 위에 폭탄이 실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어버려요. 요 기술이 그대로 ICBM으로 옮겨질 수가 있고 문제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을이고 북한이 갑이잖아요. 좋다. 이제 뭐 위성 발사체 기술도 좋으니까 우리 저기 만리경 1호 뭐 지금 배상도가 한 3m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도 광학 기술이 상당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쟁 끝나기 전에 이거 달라고. 그거 북한이 가져가면은 게임 끝나버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의심스러운 게 말이죠. 그 국제 정세라는 게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잖아요. 다른 기술은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고도화된 군사 기술을 옆 나라에다 나눠줍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핵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에 정찰 위성의 해상도를 높인다는 건 바로 옆 나라인 북한이 정찰 위성을 띄우면 아니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보겠어요? 중국도 보고 러시아도 보고 다 볼 텐데. 아니 그럼 태훈이 형이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난 정말 러시아 역사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 그 남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그 목표가 달성이 돼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북한밖에 없어. 악마와 손 잡을래 안 잡을래요? 근데 그거에 전 참여하고 싶어요. 그 논의가 정말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진행 중이에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줄 것인가.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부러 이렇게 폴더를 보여줬잖아요. 뭐뭐뭐 원하는 거를 일부러.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와 구소련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에 상응하는 아니면 핵무기 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다른 의견은 푸틴도 결국에는 러시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정찰 위성. 그거는 전례가 없는 행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세가 러시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의 포탄 총알에 필요 없는 상황이 곧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북한한테 100% 원하는 걸 주지는 않을 거라.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김정은은 왜 이렇게 위성 갖고 싶은 거야? 어디 막 살펴보고 싶은 건가?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인 것 같아요. 위성을 쏘면서 평화적 우주 이용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ICBM 기술을 이제 계속 축적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정찰 위성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주목을 갖게 됐다. 한국과 미국 적대 세력을 향해서 휘두를 수 있는 주목을 갖게 됐다는데 지금은 위성이 없으니까 눈 가리고 지금 주목을 휘두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독자적인 위성을 갖게 되면 북한 주장에 따르면 한미 그 연합 전력들의 배치 문제라든가 전시에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만리를 보는 이제 눈을 갖고 주목을 휘두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은 비록 푸틴한테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지만 만리경 이 위성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몇 개 갖추게 되면 자기도 뭐 부러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다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렇게 좀 딱 야, 카메라 이거 써. 네. 그럼 위성 좋은 거 하나 가질 것 같은데 안 도와주네. 맞아요. 중국도 광학 기술이 굉장히 톱인 나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려면 충분히 도와주는데요. 근데 중국은 원칙은 있어요. 일단 유엔 상임 국가잖아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해요.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경제 쪽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중국이 옛날에 했던 도급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농업 전문가를 많이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농업 기술을 중국에 많은 걸 전수해서 좀 건국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좀 살려 이런 거는 많이 도와주는데 군사적인 거는 첫째 유엔의 제재 여러 면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도와줄 수가 없죠.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은 서로 주고받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중국하고는 사실 중국이 굳이 북한을 알아서 줄 필요는 없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로켓과 미사일만 와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북한이 정찰 위성보다 쇼킹한 발사체를 날렸습니다. 자, 어떻게든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불쾌하기도 하면서 헛웃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참 이게 뭔가 허탈해지는 그런 발사체. 전국 곳곳이 뚫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명 오물풍선 테러입니다.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야, 진짜. 북한이 어젯밤부터 또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33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북한이 네 번째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게 총 1,600개를 넘어섰는데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에서 뭐가 날라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폭탄이 날라오나 보니까 나중에 기사로 나온 것이 첫날에는 한 270여 개의 풍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한 700여 개의 풍선을 날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북한의 참 격이 참 낮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우리는 진실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들이 생각하는 진실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USB 보내고 달러 보내면 되거든요. 비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북한이 보여주는 저질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 북한에서 말하는 그 위성 발사는 저희들한테 안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알려줬어요.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 이야, 진짜 첫날에 260개. 예, 두 번째는 600개면 어마어마하게 날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측된 게 그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선이 말이 풍선인데 엄청나게 큰 에드벌륨입니다. 이게 좀 쪼그라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팽창했을 때 지름이 한 3, 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에드벌륨을 띄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여기 안에 그 들어져 있는 오물 사진들도 좀 저희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은 담배꽁초, 폐 건전지 좀 질량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 오물풍선 때문에 빌라 앞에 주차돼 있던 한 차량 유리창이 박살나기까지 했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10kg 정도 나가는 오물. 머리 맞으면.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뭔가 거무튀튀한 이 가루. 뭐야 이거? 뭘까, 담배째일까, 아니면 뭐 거름일까, 아니면 뭘까. 그런데 우리 군이 수거해서 정밀 분석을 해봤어요. 분변가루입니다. 분변가루. 분변이요? 네, 똥이에요, 똥. 아우. 사람의 똥이에요? 뭐 사람의 똥, 가축의 똥 다 섞여서 기료를 보낸 거죠. 있는 것 같아요. 대량으로 살포했어요. 물론 2016년에도 이 똥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삐라랑 섞어서 보냈고 담배꽁초도 삐라랑 섞어서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삐라 없이 오물만 10kg 정도 오물만 담아서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짭정은 왜 그래요? 이렇게 쑥스러워요, 사람이. 되게 좋아하시는. 본인도 웃어. 아니, 분변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 우리 4월 5일 뭐 식목일 이러면 같이 모여서 나무 심었잖아요. 그렇죠, 태비. 뭐 남한에다 풍선 보낸 날 그러면 다 모여서 똥 쌉니까? 북한에서 담은 사람은 얼마나 또 기분이 그렇겠어요. 이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이거. 근데 이게 우리 집 앞에 떨어졌어요. 진짜 강아지 산책 나가는데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 이만갑 사회자 집 앞에 식별 택배로 보낸 거예요. 좌표를 찍었어? 시계가 이제 그 생각 들었어요. 맨 처음에 든 생각은 이거 김포공항 지나서 왔는데 만약에 비행기 왔다 갔다 많이 타는데 이거 만약에 비행기에 걸려 들어갔다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 아니 비행기 그래서 항공 일정이 다 지연됐어요. 이것 때문에. 풍선이 날아오는 시간 동안. 큰일 날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떨어지고 나면 분위기가 되게 동네가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막 소방차 뜨고
이 바리케이트 다 치고요. 오토라인 치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치우고 뭐 볼 수도 없고 그냥 막 군인들 와야 되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생화학 무기 같은 게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다 우리 개는 또 자꾸 냄새 맡으려고 너무 없어하는 거야. 먹을 건가 이러면서 궁금해 죽는 거야. 개는. 그렇지, 걔는 궁금하지. 안 맡던 냄새니까. 못 맡는 냄새인데. 오랜만에 했던 이국적 못 때린 향치가 거예요, 있으니까. 이거. 아니 왜 이런 걸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게 사실 이 몇백 개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는 거 격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격추요? 이건데 봐봐요. 지금 넘어오고 있어 풍선이 넘어오고 있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 안에 뭐 탄저균 같은 뭐 생화학 무기가 실려져 있다 그러면 쫙 퍼지잖아요. 우리 저기 기억나실 겁니다. 운동회 때 우리 저기 색종이가 들어있는 풍선 하늘 올라가서 빵 터지면 흩어지면서 옆 학교까지 번지거든요. 똥이든 뭐 탄저균이든 사방천지에 번졌을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만약에 군사분계선을 넘는 거를 우리가 총으로 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실탄이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한에 넘어가. 더 큰 문제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착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군경이 발표한 것처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군도 사실 초기에 이제 화생방 부대들이 출동해가지고 이걸 처리를 했던 게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여기에 뭐 방사능 또 생화학 무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ABC라 그러죠. 그 무기 체계들이 혹시 실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니까. 근데 다행히 현재까지 여기서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곳곳에 떨어지면은 이게 사실 좀 피해가 막중할 것 같은데 네. 종민 씨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좀 서울에 떨어진다. 네. 만약에 화학 무기가요? 이런 것들이 실려서. 이거는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화학 무기 안에 그런 게 떨어진다면? 네, 만약에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대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13가지 종류의 화학 무기 중에서 가장 그 치명적인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미 연구소에서 이제 검사한 데 따르면 한 13kg 정도의 탄저균을 실어서 날리면 서울 시민의 한 절반 정도가 사망할 수 있어요. 13? 이 정도로 이제 탄저균이 뭐 몇 밀리그램으로도 저게 가능하니까.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 뭐 좀 그리고 핵 실험 이런 거 많이 했던 곳이니까 거기서 나온 장갑, 옷 이런 거 보내도 그것이 위험하죠. 그것도 불쾌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패닉에 빠질 수가 있죠. 그 정도만 가지고. 이런 도발을 저희가 이제 회색지대의 도발이에요. 그레이존에 들어간 도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똥풍선을 보면서 똥을 보냈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는 탄저균을 보내면 끔찍하겠다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탄저균을 보내면 사실은 이건 전면전이거든요. 그럼 북한 체제의 명운을 걸 도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도발은 실제 못하지만 돈도 들이지 않고 리스크도 줄이면서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북한이 탄저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이런 풍선을 통해서 탄저균을 넣어서 우리 집 앞까지 북한이 보낼 수도 있네라는 일종의 공포심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도 중요합니다만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요, 종로구에 있는 우리 정부 청사 앞에 떨어졌어요. 게다가 여기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외교부 청사 옥상,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 옥상에서도 살포시 안착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만갑 사회자 집 앞에도 배달이 됐어요. 배달을 두 번이나. 이게 과연 우연이냐는 거예요. 방송국 주차장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북에서 날아온 풍선이 몇 개라고 그랬죠? 1000개가 넘죠. 1000개면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중에 뭐 사회자님 집 앞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방송국 주차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차 유리창을 부술 수도 있고 북한에서 보낼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기류를 조정해서 보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패닉이 되고 공포심에 질리면은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아, 북한이 이렇게 치밀했구나.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우리나라의 경제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대북전단 살포하지 마. 우리가 피해가 커 이러다 전쟁 난다잖아요. 아까 탄저균도 얘기하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풍선에 탄저균이나 폭탄 그런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한국전쟁 재발이거든요. 한국전쟁 재발이면은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북한 정권이 목표로 삼고 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패닉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래서 북한에서 심리전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 막고 우리도 어떻게 심리전을 할 것인가? 저는 이건 군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학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 전에 김여정이 계속 담화해서 우리 삐라에 대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뭐냐면 쓰레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했거든요. 노즐한 족짐을 살포 너름에 앞장에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우리는 그 쓰레기들이 유포시켜 놓은 비루수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드디어 자기들도 진짜 쓰레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이런 거지. 오히려 심리전으로 만드는 건 우리들의 대응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 풍선에다 뭐 달아가지고 군사적 공격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풍선 달아가지고 미국 폭격했던 일이 있거든요. 절대 성공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풍선은 제어가 안 되거든요. 타이머가 달리고 뭐 했다 하더라도 공해상 빠져나가기 전에 터뜨리는 그 정도지. 바람만 예컨대 초속 5m만 불러도 우리 경비행기, 동력 있는 경비행기도 비행 정지가 되는데 그렇지. 바람에 아껴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더 좋은 수단이 있어요. 드론이라는. 그건 사실 다 되거든요. 장소, 시간, 그다음에 목표, 타겟 다 제어가 가능한데 뭐하러 풍선에다 달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란하게 대응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마 3,500개 정도 풍선을 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5톤 정도? 뭐 다 이 떨어진 건 아니고 그중에 뭐 산에 떨어진 것도 있고 바다로 간 것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테스트를 했을 것 같아요. 테스트가 되는구나. 이게 되게 지저분한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상 정보하고 우리 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상 정보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왜 경기도 어느 골프장 간다 이럴 때 몇 시부터 비가 내리느냐 이런 거는요. 공군 장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작전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도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부는 이런 바람하고 공중에서 날아가는 바람 이게 현격하게 틀리거든요. 완전히 반대일 경우. 고도에 따라서. 근데 우리 군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만약 작정하고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면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평양 김정은 집무실 위에 핵심층이 사는데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해라. 이게 정확한 기상 정보, 그다음에 첨단화된 장비, 특히 기폭 장치, 타이머를 정확히 맞춰서 몇 시간 비행 후에 어디서 터지게 한다. 그렇지, 또 높이도 어느 정도 높이로 압력이 떨어지면서 풍선이 빠질 때 터트린다.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행할 수 있고. 근데 풍선으로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비행기가 올라가 보면 알아요. 딱 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러려면 드론을 쓰면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드론은 그 제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용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풍선이 날아가는 그 고도의 기상이나 기류는 의외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루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아마 기술이 우리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기상 정보도 약할 텐데 정확히 수도권에 상당 부분을 안착시켰다는 건 나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합참을 취재했어요. 이 지금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갖고 뭘 해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도발적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 도발이다. 이 말도 맞고 그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풍선을 이용한 도발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서 어느 정도 특정 바운더리까지는 타깃이 가능하다. 이 말씀도 맞더라고요. 하자고 맘먹으면. 옛날에 제갈량 시대 때는 남동풍이 언제 불지는 제갈량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북서풍이 언제 불지, 어느 고도에서 안정적인 초속의 북서풍이 불지,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머를 세팅해놨다가 터뜨리면 이게 서울의 어느 광의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질지가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합참이 북한의 풍선 기술을 봤을 때. 하지만 이것이 진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의 타깃을 설정해서 군사적인 폭탄이나 공격을 할 목적으로는 아직은 조약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두 기술이 중간 정도 어딘가에 지금 섞여 있다는 거죠. 어쨌든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 끌기고요. 그렇죠. 예, 다른 데서 전쟁 나면 내가 관심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성공했네.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핵무기를 뛰어넘는 비대칭 무기예요. 봐봐, 대칭 무기랑 이거거든요. 우리가 미사일 쏘면 우리도 미사일, 저쪽도 미사일 쏘는 거야. 저쪽에서 뭐 곡사포를 쏘면 우리 곡사포 쏘고 저쪽에서 똥을 보냈으면
우리도 똥을 보내야 되는데 똥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열치열했지만 이똥치똥은 없잖아요. 애매하다. 애매해요 진짜. 야, 오늘 형 명언 많이 하네. 이똥치똥이야. 오늘 좋아. 오늘 좋아. 오늘 이똥치똥. 그래가지고 신원식 국방장관도 정상 국가로선 상상할 수도 없고 치밀하고 저급한 행위다라고 말을 썼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저 짝퉁 김정은 씨? 우리 남조선의 태양성 기동무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이 수십억짜리 미사일보다 이 똥풍선이 가성비가 짱입니다. 홍보 효과. 제가 관심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지. 근데 최근에 아무리 무슨 별짓을 해도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똥풍선 3,000개로 전 세계 관심을 한 몸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똥풍선이 우리 북조선의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결국 이제 남북 간 이제 대북 전단 문제가 이제 쓰레기 투척전까지 가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일각에선 이 냉전 잔해가 남긴 국제 망신이다. 이게 무슨 이런 초등학생들 멱살 잡고 우리 집에 누구 있어 우리 아빠 뭐해라고 싸우는 것만큼이나 유치한 짓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과연 당사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5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와 민간단체가 나눠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이럴수록 더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북한의 인권 현실과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NSC 가동했고 잘 감시했고 일정 정도 캄다운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NSC를 열고 남북 간에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그거를 일정 정도 남북이 신뢰가 회복되는 기간까지 모든 조항에 대해서 잠정 무효화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북한이 이미 다 백지화를 선언한 사항이어서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거든요. 이제 그 계약을 우리 쪽만 계속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북한이 군사 도발을 했고 미사일을 쏘고 이제는 똥풍선까지 보냈는데 이거 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거든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해야 우리가 사실은 이 풍선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설치가 가능해져요. 아니 근데 대북 확성기를 진짜 북한은 무서워해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목함 지뢰 도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단 문제 갖고도 굉장히 민감했었을 때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재개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결국은 백기를 들고 한 발 물러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타고 북한이 이 우리 대북 방송을 방해할 수 없어요. 북한의 기술력으로. 우리가 쫙쫙 한밤중에는 쭉쭉 나가기 때문에 북한이 전파 뭐 교란이나 째밍을 통해서 이 대북 방송을 막을 수가 없는 수단이고 9.19 군사합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청으로 대북 확성 같은 것도 안 하기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확성기 아마 설치까지 할 겁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때 이제 양안 관계,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서 중국 복건성 바로 앞에 보면 금문도라고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게 대만섬이거든요. 중국 대륙과 2km밖에 안 돼요. 바로 코앞이야. 여기서 뭘 했냐면 커다란 지금 당시만 하더라도 기네스북에 올랐던 단일 스피커로서는 제일 큰 스피커를 금문도에 설치하고 대륙에 하루 왼종일 뭘 틀었냐면 대만 가서 등려군에 1000mm를 틀었어요. 이게 대륙 20-30km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대륙 사람들이 그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대만 가수 등려군의 1000mm를 계속 불렀던 거지. 그래가지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 탈출하자. 어디로? 일단 홍콩으로 가자. 이 여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영화 1000mm예요. 재미미. 아니 그래도 오물풍선 테러뿐만 아니라 이 GPS 전파 교란도 시도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오늘 오전 6시쯤부터 약 7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발신지와 전파색이 모두 나흘째 비슷합니다. 여객선과 어선의 항법 장치가 잠시 오작동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풍선만 날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회색 지대, 그레이 존 도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GPS 전파 교란까지 같이 했잖아요. 이걸 우리 군에서는 하이브리드 도발이라고 해요. 무언가 목적성을 두고 북한이 실제 연습을 한번 해봤다라는 성격도 짙은데 당장 우리 피해는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배에는 GPS가 있잖아요. 우리 어민들이 분명히 우리 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느 순간 북한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게 뜨거나 해경이나 군이 보기에 우리 어민들이 갑자기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있다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GPS 교란이 이번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섬과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 같은 경우는 GPS 교란 때문에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육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개까지 꼈다면 한 척이라도 북한 해상으로 넘어가 봐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피해까지 가시화됐던 전파 교란이었어요. 북한이 이번에 정말 작심작정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PS 교란뿐만 아니라 지난 4일 동안에 또 동해상으로 이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또 했잖아요.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9분대들이 위력 시위 사격을 진행한 데 대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저게 어떻게 방사포야? 600mm인데. 350km를 날아온다는 건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일인데. 저게 이제 북한도 밝혔지만은 사거리가 한 350km 안팎이라는 거는 결국은 전술핵을 탑재한 방사포, 뭐 말이 방사포지 600mm라는 거는 거의 집 전봇대 같은 게 날라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대남 타격용인 거를 분명히 하는데 350km면 평택, 성남, 수원 네, 사드 기지는 뭐 성주 여기가 다 성주까지. 성주. 그러니까 이제 핵 타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과거 같으면은 핵은 동족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는 거다. 이래서 뭐 ICBM 개발을 했는데 이제는 단거리 또 중장거리 미사일 여기에다가 전술핵을 탑재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차원이 달라진 거라고 보죠. 아마 저 600mm 방사포를 러시아를 향해서 좀 아마 마케팅을 하는 차원에서 쏜 것도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소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에트 교리에 따라서 소모전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병력과 물자를 그냥 마구마구 소모시켜서 견뎌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뭐 인구나 뭐 경제력이나 선호배가 되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생산 기지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북한하고 이란하고 그다음에 아주 간접적으로 중국이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손절은 안 되고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푸틴이 계속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끈끈한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푸틴 입장에서 이제 5선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이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달려갔어요.昨天，我的朋友中华人民共和国主席请我吃了这种背景烤鸭。老实说，那里有2块鸭肉，我想我只吃1块，但我还是忍不住吃了第2块。你知道，很好吃。
베이징 덕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푸틴은 왜 중국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궁금한데요. 지금 푸틴이 의지할 곳은 사실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이 지금 석유와 가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유일하게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고 인도입니다. 선진국이 있잖아요. 산업이 발전하면 보통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만 남겨두고 부가가치 낮은 산업은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농업이라든지. 근데 중국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부터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산업까지 전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 예.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게 천연자원이에요. 특히 석유하고 가스. 근데 그게 원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그 자원은 다 유럽이 썼거든요. 그렇죠. 싸게. 유럽으로 다 가서 그 러시아는 비싸게 팔았거든요. 거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중국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중국과 협력도 안 해주고 이렇게 배부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딱 왕따 당하니까 이제 러시아의 그 값싸고 풍부한 석유하고 가스가 다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기네 필요한 경공업부터 중공업 여기 모두 군사장비 많은 부품까지 중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단시간에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게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합치면서 미국의 제재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증명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만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미국에 대해서 15번이나 말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네. 분명하게 공동성명서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어도 푸틴은 언제까지 갖고 갈 생각이냐. 종료 시점과 전술핵을 쓸 것인가. 이 정보는 중국이 가장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변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푸틴한테서 많은 이익을 받았어요. 이 지금 위안화 결제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이런 그 1대1로 진출 뭐 이런 거 가스 관도 설계 그다음에 바다로 향하는 그 항구 건설 뭐 이런 거 다 쫙 받았는데 만약에 빨리 끝내버리면 그리고 또 핵 쓰면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빨리 파악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이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야, 아니 그럼 푸틴은 전쟁을 언제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진핑 만나면 물어봐 줄게요. 이만감을 위해서 다음에 분명히 언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처음에 이제 개전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점령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동쪽 그 돈바스 지역과 이제 하르키우 이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해방시킨다가 맞아요.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 목표가 이제 거의 코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지금요. 지금 휴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거의 이제 달성됐다. 더 이상 우리가 확전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땅덩어리만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국내 총 생산량을 봤을 때 러시아가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구도 러시아가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경제가 폭망하는 것 같이 보이죠. 2024년도 1사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5.5% 증가했어요. 와. 왜냐?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반미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반미연대란 표현 자체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제일 많이 쓰냐면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을 반대하는 건 맞는데 다 동상이몽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그렇게 욕을 하지만 미국과 척을 지면은 중국 경제 폭망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손을 잡아야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난 서방 세계와 적을 만들고 싶진 않다였어요. 돈바스 같은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만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 정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은 꿈을 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반미 연대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뽑을 만큼 뽑아 먹어야지.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힘들걸요, 이게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또 유엔 상임국가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세계를 나가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 세계 진출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했고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네 돈을 요구해? 돈 주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과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처음에 업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리가 됐어요. 아, 이거는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제는 희망은 거의 접었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전략은 러시아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분명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네. 이게 마지노선이고 북한도 똑같죠. 그래서 러시아, 북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동상이몽일지 몰라도 네.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 중국이 필요한 거는 러시아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생각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경제 협력을 하면은 미국의 그 어떤 봉쇄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이미 확정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제 협력을 더 본격적으로 확장할 겁니다. 네. 만약에 북중러가 반미 연대를 했어. 그럼 우리한테 손해는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대립각을 더 세우면서 거칠어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는 유엔 안보리라는 제재 틀에서 뭔가를 좀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탈을 하고 중국도 약간 방관하는 입장이 돼버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에 이제 핵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사실상의 핵 보유, 또 세 나라 다 ICBM을 보유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곤란한 거죠. 하필이면 ICBM과 핵을 가진 이 불친절한 이웃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참 이웃복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경을 맞댄 국가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세계사는 없었던 것 맞죠? 같아요. 오늘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한미일 공조도 흔들릴 수 있는 혼돈의 시대가 펼칠 수도 있다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과잉 반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북중러 삼각연대에 대해서 잘못된 또 과장된 분석을 한다면 앞으로 외교 정책이 제대로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인 이익이 무엇인가를 잘 정립해서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중국도 북한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랑 만난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사랑했거든요. 3번 정상회의 갑자기 하노이 전에하고 하노이 끝나고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은 연락이 없어요. 문자도 없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북한도 중국을 믿었다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아예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고 우리도 굉장히 정확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간다면은 네. 큰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 전에는 저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도 잘 했어요. 그리고 한미일 그 협력이죠. 협력 안에서 충분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고리가 충분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적 교류 보면 중국 사람들 한국에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충분히 저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 안에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걸 최대한 발휘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 토론을 했지만 국가 간의 관계 결국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태평양 기준으로서 쪼개지는 이 이제는 현실에 직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시베리아 쪽 원동 지역 그리고 북한까지 해서 거기 새로운 물류 허브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국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유럽을 가는, 유러시아를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공급망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고요.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경제 협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500대 기업 다 중국과 들어가 있다 이러면 미국은 아마 기업들이 로비를 해서라도 전쟁을 못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좀 더 국제 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념을 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좀 더 평화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북한에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막 손 놓을 정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한 건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겠죠. 김정은이 을이가 되겠죠. 그거는 확실하다. 네. 야 오늘 우리 김태훈 씨가 정말 뭐 박학다시고 특히 이제 전문적인 첫째 직업은 이제 팝 칼럼니스트고 그러니까 똥풍선에 대한 노래 하나 있죠. 아니야. 갑자기 한 건데 이건 아니지. 있어요.
있어요? 황풍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독일이 아직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한 락밴드가 음악을 발표해요. 네나라는 팀의 99 루프트밸런스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풍선들이 여러 개 뜹니다. 이 풍선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게 외계에서 온 거냐? 아니면 적성 국가가 보낸 폭탄이냐? 그래서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을 하거든요. 이야. 그게 우스꽝스러운 인간들의 어떤 정치와 군사를 풍자하는 거예요. 하늘에 풍선이 떠 있을 뿐인데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 (99년도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던 홍순경 참사. 2월 17일 날 공화국에서 지금 정보가 왔다고. 2월 19일 조선 민항기로 귀국할 것. 체포 영장이랑 똑같죠. 제3국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다. 탄수를 결심했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죠. 북한에서 그 나이는 인질로 잡혀서 북한 대사관의 막내 아들을 감금 중인 상황. 집사람하고 토론했죠.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한 명이라도 살리자. 와이프가 갑자기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옳은 선택이 맞냐. 와, 이거지. 끝까지 무조건 이 자리에서 난 죽어야 되겠다. 채널 A